네, 잠시 후 시민과 함께 상상하는 광산의 미래 2024년 광산 아카데미 5월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행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앞쪽 자리부터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잠시 꺼두시거나 부음으로, 무음으로 전환하여 강연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휴대전화는 잠시 꺼두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강연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광산을 상상하다 누구나 함께 상상하는 광산의 미래 지속가능한 광산을 위한 5월 아카데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인문연구원 동고서 윤미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강산구와 인문연구원 동고성이 준비한 명사들의 한마당 잔치 인문의 향연 2024년 광산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산구와 동고성은 품격 있는 인문강좌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강연에 앞서 식정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다 오다 아들 오다. 영화 박하사탕 일부분에 대한 연극과 노래, 무용이 곁들여진 공연입니다. 식정 공연을 준비한 배우로는 연극배우 한중권, 가수이자 작곡가 박방원, 무용가 권혜인, 성악가 정창경님이 준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박수소리 없이 관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전 공연을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식전 공연 오다 오다 아들 오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그대는 어디
일리만 뭐 아야 일리만 뭐야 노래를 하자 왜? 뭘 봐? 남이 됐다 야 남이 됐다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일일이 맞고 일일이 야 일일이 맞고 일일이 야 일일이 맞고 야, 너 왜 거기 올라갔어? 야, 용호야, 김용호, 내려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어? 내려와 좀. 기차 오잖아. 빨리 내려와 좀. 내가 왜 다시 돌아갈래.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풍성히 터진 군도운 함성 동지는 간대요 길이 밝은 남쪽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을 흘러가도 산천에 난다 깨어나서 헤치는 끝없는 함성 앞서서 나가니 선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선자여 따르라 동지는 간대요 길이 밝은 남쪽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을 흘러가도 산천에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끝없는 함성 앞서서 나가니 선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선자여 네, 여정과 열창을 펼친 10점 공연 네 분에게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바타사탕 일부분에 대한 연극과 노래, 무용을 선보인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특히 무용을 해주신 고혜인 무용가께서는 서울에서 어디부터 내려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꽃으로 핀 오후를 부른 가수 박광원 씨는 이 곡을 직접 작곡하고 작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권 연극배우 있으시죠? 2023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연극인상을 수상한 중견 연극배우입니다. 정창경 교수는 성악가로서 바리톤, 아주 그 목소리가 묵직하고 대단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기념 촬영을 잠시 하겠습니다. 광산 인문아카데미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광산을 하고 외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상상해 라고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해 주십시오.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제가
광산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상상해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광산을 상상해.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광산을 상상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리온이 우리 구호가 더욱 힘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찬 구호로 광산을 상상하라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몹시 기다리신 오늘의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박병규 광산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광산 아카데미 강좌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신 박병규 청장님께 감사의 박수 크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오늘 제가 강사 아닌 거 아시죠? 네, 많이 오셨네요. 한 칸, 두 칸, 세 번째 칸 두 분은 어디 서울에서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서울서 오신 것 같네요. 오랜만에 저희가 또 다시 강좌 문을 열었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선거가 있는 해는 상반기에 뭐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60일 전에 어떤 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너무 지금 커서 그 뒤로도 잘 이어가야 될 건데 하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크게 시작한 만큼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채워주시려고 생각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러저런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야외활동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 많이 다녀오셨어요? 그 중에 최고는 뭐였어요? 우리 선생님은 처음 만나서부터 딱 첫 마디가 뮤직뱅크였는데 지금까지. 그때 뭐 재밌었어요? 많이 노셨어요? 예, 많이 이제 놀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래도 국민이라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창동 이제 감독님 모셨는데, 우리 감독님은 단순히 그냥 영화 감독만 하신 건 아니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모르셨죠? 잘. 예,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또 뭐 작가도 하셨고, 대학 교수도 하셨고, 또 나중에 이제 장관도 하셨는데, 그야말로 우리 요즘에 잘 나가는 K를 넣어서 이제 하는 이런 속에, 이런 이제 문화 쪽에 정말 많은 이제 공헌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문화행정이란 게 거의 다 간섭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이제 내리꽂는 이런 이제 방식이었는데, 장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향식이었는데 상향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큰 이제 일들을 해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뭐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의 전반적인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빨리 모셔야 되겠죠. 사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5월 광주니까 또 박하사탕에 담기는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계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뭐 다른 어떤 풍성한 이제 말씀도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이창동 감독님. 네, 올라오십시오. 선생님의 강사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이창동 감독님을 모시고 5월 광주의 영화 박하사탕의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께 광주 시민들의 소원을 담아 열렬한 박수 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5월 16일이고 내일이 5월 17일 그리고 5월 8일이 또 내일 모레인데, 이런 날 여러분들과 함께 5월 광주와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차 타고 오면서 이제 창밖으로
풍경을 내다보면서 참 풍경이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했고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5월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이 5월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또 이런 5월에 광주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5월 광주의 성격을 말해주는 뭐라 그럴까요? 5월 광주의 숙명 또는 본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이런 날에 여러분들에게 제 영화를 통해서 5월 광주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영화 만드는 사람이고 또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강연은 뭘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강연은 익숙하지도 않고 별로 내키지도 않아서 가급적 깊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제 이야기는 가급적 좀 짧게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하사탕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경험한 5월 광주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실제 제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이었지만 제가 나고 성장한 곳은 주로 대구였고 대학교까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구 토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광주에 계시고 또 5월 광주를 경험하셨을 테고 또 젊은 분들은 경험을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5월 광주를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오셨을 텐데 바깥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경험을 했을까 그 시기에 특히 지리적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면으로 어쩌면 광주와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대구에서는 그 5월 광주가 어땠을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이제 제가 경험한 5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대구라는 도시가 어떤 데인가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라는 도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복합적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쩌다가 대구에 갈 일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 본거지가 대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집안 일로도 그렇고. 그런데 대구 갈 때마다 어떤 심리적 긴장감이라고 할까? 이런 걸 항상 느낍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광주에 내려왔는데 광주에 내려올 때는 긴장감 같은 걸 전혀 못 느꼈어요. 근데 대구를 갈 때면 왠지 불편해요. 마음이. 그럴 정도로 저 역시 대구라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지난달에 총선도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어떤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 같은 도시가 대구가 아닌가. 대구가 또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이 영남 지역의 어떤 정치적으로는 또는 심리적으로는 코어에 해당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대구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수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해방 식민지 시대도 그랬고 해방 이후의 역사를 보면 대구가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에 해방 이듬해에 11 사건이라고 있었죠. 1946년 9월에 전국 총파업,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음 일어난 총파업이 9월에 있었고 10월 1일 날 대구에서 민중봉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부에서는 10일 인민항쟁이라고 불렀고 또 한쪽에서는 10일 폭동이라고 불렀던 그 민중항쟁이 일어나서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1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무차별적인 진압을 한 국가폭력이 그 뒤에 4.3 사건, 여순, 4.3, 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광주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최초의 국가폭력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도시가 이제 대구였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쭉 야도라고 불렸고요. 이를테면 1969년에 삼선 개헌이라고 원래 중임제로 되어 있던 대통령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삼선 개헌이라는 걸 1969년에 단행했는데,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고등학생으로서 삼선 개헌 반대 데모를 했어요. 학교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대구 시내를 한 바퀴 돌았죠. 그럴 정도로 대학생들은 물론이었고요. 그럴 정도로 뭐라고 그럴까, 그런 반정부 그런 의식도 그때는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그 뒤에 삼선 개헌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게 1971년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971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대구 수성천변이라고 있습니다. 큰 개천이 있는 수성천변에 김대중 후보가 유세를 왔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수성천변에 유세장에. 제가 태어나서 1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흰 옷을 많이 입었으니까, 시골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라왔을 테니까, 수성천변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거의 10만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았는데, 아마 대구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구시가 생긴 이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때 후보가 김대중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때 지금과 같은 지역 감정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반증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리고 1972년에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났고,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거는 대학 학생운동 조직이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설계에 의해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민청학년 사건에 그 많은 그 사건에 연루된 그 학생운동 조직이 서울대와 경북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청학년 사건이 이제 그 북한의 그 북한 정권, 북한과 한국의 학생 조직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해서 그걸 인혁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인혁당을 그 연결고리로 삼았는데 그 인혁당의 조직에 들어가 있던 학생운동 출신의 단 한 사람이 그 사형당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실제 뭐 무슨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 구도에 맞춰진 거죠. 근데 학생운동 출신 중에 한 명을 인혁당과 연결고리로 삼아서 사형이 당한 여정남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출신이었고요. 지금도 경북대학 교정 한 구석에는 그 여정남을 기리는 작은 비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경북대학교라는 대학도 그 70년대에는 학생운동이 굉장히 강했던,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서 지방대학 중에는 가장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그런 대학이었고, 저는 1974년에 입학을 해서 80년까지 81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군대 3년을 갔다 왔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느 한 해 데모를 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요. 매년 휴교를 냈습니다. 휴교. 그러니까 학교 문을 닫는. 그러니까 사실상 학교 다니면서 거의 공부를 안 했다고 봐야 되죠.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럴 정도로 이제 학생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다기보다는 그 유신치하에서도 거의 매년 한 번은 교문 밖에 나가고 데모를 했으니까 그럴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1980년 봄이 되었고요. 우리가 아는 말하자면 서울의 봄이 온 것이죠. 그때 제가 대학 4학년이었는데 그때의 풍경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대학에서는 이제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세상을 떠나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뭐랄까요, 희망과 불안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교차하는 그런 때였고, 처음에는 3월달에 개학한 뒤에 학생들이 이제 교정에 모여서 분위기가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뚜렷하지 않다가 교정에 그 대자보라는 게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학내의 어떤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뜨거워지고 학내 토론회가 열리면 처음에는 뭐 몇십 명, 뭐 100명 단위였다가 그게 점점 커지면서 거의 그 전교생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 모이는 것 같은 수천 명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순간의 토론의 주제는 우리가 그 교정 밖으로 나가서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 학내에서는 이렇게 토론을 해가면서 그때 당시의 정세라는 건 뭐냐면 12.12 사태에 정권을 잡은 정치 군인들이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봄은 사그라들 것이고 한국의 민주화는 그 소수의 정치 군인에 의해서 좌절될 것이다. 라는 걱정이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학내 토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여전히 계엄령 상황이고 또 신문은 검열당하고 언론은 검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이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치 군인을 몰아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3월부터 시작된 학내 투쟁, 학내 토론의 어떤 결론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 이게 이제 5월 거의 15, 16일 아주 임박해서 학내에서 내려진 학생들끼리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5월 15일, 16일 날 학교 밖으로 나갔죠. 저도 같이 나갔는데 그 5월 16일 날 거리에 나갔을 때 겪은 경험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고 그 후에 오랫동안 이미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리로 나갔을 때 당연히 이제 경찰들이 제압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다 흩어져서 시민들 사이에 길거리에 들어가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뭐 구호도 외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구의 동성로라고 지금은 뭐 구도심입니다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번화가죠. 그 대구백화점 앞에 있는 동성로라는 곳에 가서 학생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니까 이제 시민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시민들하고 섞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30, 40대의 시민들, 그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 왜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러면 더 위험해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우리를 나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대로 학생들은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전두환 12.12를 일으킨 전두환 일당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시민들은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그 보안사령관이 뭐 나와서 무슨 11.6에 대해서 뭐 발표도 하고 이랬지만, 그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할 뿐더러 그런 정치 군인들이 12.12를 통해서 지금 실권을 잡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곧 정권을 탈취할 거라는 것 자체를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 시민들하고의 만남, 그 즉석에서의 학생과 시민과 즉석에서 벌어진 그 토론, 그때의 그 광경의 기억이 지금도 저는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게 아마도 제 기억에 5월 16일 오후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경찰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제 학생들은 해산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0시에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드디어 이제 5.17, 5.17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저는 그걸 뉴스로 봤지만, 그래도 학교에 다시,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는 것이 발표문에 있었는데, 저는 등교를 했죠. 등교를 해서 학교 앞에 가봤더니 학생들이 교문 앞에
수십 명이 서 있었고 그 교문은 장갑차가 지키고 있었고 해병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착금을 한 총을 들고 지키고 서 있었어요. 아마 광주는 그 특전사 공수부대가 학교에 이제 진입을 했겠지만 내 생각에는 일반 보병부대가 아닌 특수부대를 각 지역에 이제 그 계엄군으로 특히 이제 학교를 그 점령하도록 했을 겁니다. 이 대구 지역은 포항이 가깝고 거기는 해병대가 가깝기 때문에 해병대가 들어온 것이죠. 광주는 이제 공수부대가 왔지만 그래서 이 교문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이제 우리는 계속 들어가면 안 되느냐 메아리 없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래도 어쩌면 학생들이 계속 모여들지 않을까.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지면 뭔가 새로운 상황이 바뀔지도 않을까. 이런 그 한가닥 희망을 안고 계속 서 있다가 한두 시간이 지난 뒤에 결국은 이제 돌아가게 됐죠. 그러면서 같이 있던 친구들 두세 명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기는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허무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 학교 뒤에 있는 친구 자취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자취방에서 4명이서 그때부터 고도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밤새 고도리를 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왜 그 상황에 고도리를 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학창생활 하신 분들은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노름이 굉장히 노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름이 일상적이었어요. 이게 참 그 시대의 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게임하듯이 그때는 노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했어요. 캠퍼스에서도. 캠퍼스에서 잔디에 앉아가지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 또는 점심시간에 앉아서 포카를 치거나 그랬던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투경찰, 교정에 진입해 있는 전투경찰들이 족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캠퍼스의 한 풍경이었습니다. 유신시대에. 그러니까 뭔가 왜 그렇게 노름이 성행했을까 또 생각해 볼 만한 그 시대의 한 성격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희망을 갖고 한두 달 동안 계속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학교 안에서 하다가 밖에 교회 진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계엄령이 내려지고 학교에 못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 어떤 절망적인 심정을 그냥 이제 고스톱으로 푼 것이죠. 고스톱을 치면서 계속 우리는 이 4명 이 멤버들은 광도 팔고 좀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전두환 일당에 대한 조소어린 농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광주 시민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나중에 듣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광주 소식을 그때는 모두가 다 이제 언론이든 뭐든 그걸 은폐했고 그 소식은 그냥 마치 풍문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들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확한 진상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비극은 그 한국 사회 전체의 그 시대의 어떤 모두가 알면서도 뭐 안다는 것이 정확히 진상을 안다는 뜻은 아니지만 알면서도 은폐하는 어떤 진실 같은 비밀 같은 그런 것이었죠. 저는 광주에 5월 광주 때 특히 그날 5.17 그날 그 학교 뒤에 친구의 그 좁은 자취방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고스톱을 쳤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 부정할 수 없는 그 조건처럼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물론 학생이면서 문학 청년이었고, 그러니까 작가 지망생이었죠. 어떤 글을 써야 될까를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뒤에 이제 83년에 그 신춘문예를 통해서,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가로 데뷔했습니다만, 제가 그 작가로서의 출발점이 바로 그 5월 광주의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그 작가 생활을 시작한 그런 작가들을 그때 당시에는 80년대 작가라고 불렀는데, 그 한국 문학에서는 그 아주 우연히도 10년 단위의 세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특히 이제 소설에서는 그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아는 김동리, 황순원 이런 작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50년 한국전이 일어나고 그 1950년 이후에 한국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글을 쓴 사람들을 전후 작가 또는 50년대 작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손창섭이나 장용학이나 손우희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전후세대 작가들이죠. 그리고 60년대 작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4.19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4.19의 그 어떤 혁명 정신, 그 자유의 정신을 받아들인 작가들, 이를테면 김승옥, 이청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60년대 세대들이고요. 70년대 시작한 그 산업화라는 시대 정신과 싸우면서 이제 글을 쓴 황석영 또는 조혜일, 최인호 이런 분들이 이제 70년대 작가고, 그 아랫세대 저희들은 이제 80년대 작가인데 80년대 작가의 출발점은 광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라는 것이 문학적 출발 또는 문학적 전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세대들이고요. 근데 저희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광주라는 비극을 경험해, 광주라는 비극으로부터 그 문학적 그 자의식의 출발을 가졌는데,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단은 검열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이 광주라는 비극 또는 광주의 비극이 상징하는 그 한국 사회의 모습,
한국 사회의 그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적인 고통, 민중의 고통, 이걸 어떻게 문학으로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도르노라는, 테오도르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말 중에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유대인 낙살 그 이후에도 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그 야만이란 말이 영어로 이제 바버리즘이라는 말인데, 그 야만이란 게 뭘까요? 문화가 아닌 게 야만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은,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쓴다는 건 야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말하자면 문화 또는 예술 이런 성격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아우슈비츠 같은 비극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화 예술 같은 걸 할 수 있나, 제대로, 이 말이겠죠. 나중에 아도르노라는 사람은 자신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제 가슴에 그 말이 굉장히 예리하게 박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우슈비츠는 역사에 다른 나라의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광주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비극이잖아요. 그리고 그 광주의 비극과 함께 그때 당시에 군사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모순들을 눈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문학을 한다는 게 과연 그게 문학한다는 것 자체가 비문화적인 게 아닌가? 이런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작가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글을 쓴다는 게 이 현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꾸는데 얼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렇게 현실에 문제가 없다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꽃의 아름다움도 노래하고, 노을의 아름다움도 노래하고, 삶의 허무함도 노래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 현실의 고통, 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 은폐되어 있는 어떤 진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의 그런 이걸 외면하고 도대체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80년대에 그때 저와 비슷하게 문학을 했던 작가들은 거의 대부분 그 덫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70년대 작가들까지나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작가들은 대중들에게도 알려져 있고 또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는데, 저희 80년대 작가들은 별로 여러분들도 아는 분이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그때 대중들과 활발하게 만나고 했던 유일한 작가가 이문열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에서 출발한 그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고민했던 작가,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광주 출신의 임철우 작가 같은 분, 그런 분들은 대중들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작가들은, 80년대 작가들은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지? 내가 글을 야만의 시대에 야만이 아닌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고민만 하다가 제대로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 자유로움,
이런 걸 스스로 얻어가면서 제대로 글을 쓰지 못했던, 그러니까 한국 문학 전체를 보면 80년대 세대 작가들이 가장 그 독자와 소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문열 씨만 그런 현실의 고통과 무관한 작품을 썼기 때문에 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1980년대가 지나가고 이제 90년, 87년 민주화 어쨌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적어도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갑자기 그 문화판 전체 그리고 문학계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현실과 무관한 문학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90년대 들면서 이제 우리가 뭐 신세대 문학이라고 그랬는데 90년대 이후에는 그런 세대별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뭔가 현실을 다루는 문학 자체를 마치 뭐랄까요, 시효가 지난 뭔가를 하는 그런 것 같이 이제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저는 그런 분위기에 심하게 뭐랄까요, 좌절감 이런 걸 느꼈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도적으로 민주화됐다고는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 또는 뭐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은 은폐되어 있을 뿐이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듯이 한다는 것이 뭐 그동안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글을 쓰면서 고민했던 그런 것들은 다 뭔가라는 회의가 들고 이러면서 이제 영화 쪽으로 넘어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영화 감독으로 뭐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영화의 성격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금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80년대에 광주를 경험하고 그때 제가 가졌던 그 충격, 그것으로 인한 저의 어떤 작가로서의 자의식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벗어나려고 노력도 안 했지만 아직도 저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요, 일단은 글을 쓰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제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작비도 많이 들고 홍보하는데도 제작비 못지않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거는 뭐 영화 매체, 특히 상업영화 매체의 상업영화 아니라도 저예산 독립영화라 하더라도 요즘은 몇 억씩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아야 되고,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락성을 가져야만 되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재미있냐, 오락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관객들을 어떤 감각적으로 일깨워주는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기이고
또 영화를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드는 이 영화가 관객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얼마나 오락성을 줄까?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소설을 쓸 때처럼 내가 만드는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관객들의 삶과 관객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까? 어떤 걸 일깨우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영화 감독은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영화 만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또 막상 만들어지고도 관객들한테 크게 좋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영화를 보고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불편하다. 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한국 관객들뿐만 아니라 해외 관객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이창동 영화는 보기 불편한 영화다라고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처음 글을 쓸 때, 작가로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저를 형성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이렇게 먹고 문학과는 전혀 다른 영화라는 매체를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렇게 된 것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옹을 광주였습니다. 제 개인에게는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주와 어쩌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한국에서 대구 출신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옹을 광주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랄까? 이걸 말씀드리면 어느 날 화장실 욕실에서 면도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 이제 40이 넘은 얼굴이죠. 참 왜 이렇게 늙었냐. 지금 40대 분들을 보면 저는 실례지만 아이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에 제 얼굴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늙었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로맨가리라는 자기 앞에생 그 소설 쓰면서 로맨가리 작가 그 소설 중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내가 젊어서 원하지 않았던 얼굴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대 20살 무렵의 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타임머신 같은 걸 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불현듯 영화를 통해서라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여행의 영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타임머신 타고 가는 그런 SF의 그런 재미있는 영화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로 거슬러 가는 영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때가 2000년대를 앞두고 있는 1990년대 그 후반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모두가 다 그 새로운 밀레니엄이 어떻게 될 거냐를 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방송에도 뭐 그런 프로도 있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들 미래를 말하고 있던 때였죠. 그런데 그때 저는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미래라는 걸 누가 알 수 있지? 어떤 미래가 우리한테 올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미래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과거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래를 말하지 않고 과거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화 쪽에서도 그 시간, 그러니까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그 시간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영화들이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미국 감독 중에 퀸틴 타란티노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만든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도 나왔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펄프 픽션이 그 미국의 아주 그 정신 사나운 영화인데 그 영화는 이렇게 영화의 시간 순서를 뒤섞어 놨어요. 일부러 뒤섞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렇게 패를 섞듯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시간 개념의 영화들도 이제 그때 막 나오고 있었어요. 왕가이 같은 홍콩 영화 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제 시간을 계속 다루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마 왕가이 같은 홍콩 영화 감독은 그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반환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밀레니엄도 오지만 곧 홍콩이 중국에 다가오는 완전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종말적인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또는 시간의 종말에 대한 어떤 불안 같은 것이 이제 그 영화 속에 그 왕가이 감독 영화 속의 내용으로도 있고 형식적으로도 좀 있죠. 왜냐하면 고속 촬영된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랄까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시간관념을 이렇게 새롭게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들을 찍었었죠. 그래서 저도 영화를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왜 시간을 거슬러 가는 영화를 하려고 했냐면 그 시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그 시간이 흘러감으로 해서 인과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이 서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라는 거는 그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에 이제 그 이엠 포스터라는 사람이 소설의 이론이라는 거에서 한 말인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스토리는 그냥 그 과거부터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스토리고 플롯이라는 거는 인과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이 플롯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설이나 연극이나 또 영화나 이 모든 서사 장르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여주고 그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플롯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본다면 시간의 의미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그리스어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종류가 있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래요. 크로노스는 그 아주 일률적인 1초 1분의 그 아주 균일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는 그
그렇게 똑같은 균일한 시간이 아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다르게 느끼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군대 생활할 때 보초를 쓴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도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리게 간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떤 행복한 시간, 뭐 지금 데이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을,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그 죽음을 앞두고 그 돌이켜보는 시간은 전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로 죽음을 당한다면 그 사람이 그 순간 집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나왔다면 뭐 등등의 그가 죽음을 당할 때까지의 어떤 시간을 다시 되짚어보면 그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먼저 보고 과거로 가면서 그 원인을 본다는 것이 관객들에게 시간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의미, 시간의 의미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고요. 특히 관객 중에서도 젊은 관객들에게 그 시간의 의미를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호라는 주인공이 40의 나이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그러면서 그 기차에 자기 몸을 마치 그 달려오는 시간을 멈추려고 하듯이 자기 몸을 맞서면서 그때부터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가는데, 그 김영호라는 그 청년의 40 먹은 그 남자의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서 어느 순간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 그의 삶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가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더 어떤 무서운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젊은 관객들에게 시간의 의미,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느끼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의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1999년에서 시작해서 시간을 거슬러서 2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1979년에 가서 도착하는데, 왜 그렇게 1979년에 멈췄느냐 하면, 그 1979년 그것이 주인공 김영호에게는 20살의 나이고, 그 20살의 나이라는 것은 이제 막 성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 김영호에게는 이제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상대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확인하는 가장 행복하고 순수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또 그때가 1979년이 바로 그때는 1979년 가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979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한국 사회를 20년간 다스렸던 독재자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이 생겼을 때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김용호라는 한 개인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라는 보편적 한국인이 의인화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용호라는 개인에게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가능성의 시점이기도 하지만 한국인도 새로운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의 순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관객들이, 특히 젊은 관객들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느끼게도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저도 나 같은 기성세대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가 한국인이 어떤 선택을 했던가를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영화에서 김용호라는 청년이 그 경찰이 되고 난 뒤에 자기를 면회온 수님이라는 그 첫사랑 여인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수님이를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이제 물리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손에 피가 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주에서 자기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무고한 여학생을 죽였고 더구나 그 무고한 여학생을 수님이라고 사랑하는 수님이라고 착각한 가운데서 죽였기 때문에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같은 사람은 자기처럼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은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수님이 같은 여자를 맞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제 거부한 것이죠. 잔인한 방식으로. 그런데 그 거부한 것은 김용호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을 강주에서 죽이게 된 것은, 살인하게 된 것은 그의 의지나 그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더 높은 곳에 있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하게 된 것이지만 그 다음에 경찰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인을 거부하고 이런 것은 그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마치 한국인들이 우리 모두의 한국인들이 강주를 겪고 나서도 그 강주의 주범이었던 군부 세력들을 그 세력의 우두머리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물론 그때는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택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 시간과 그 시간에서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선택들, 우리가 행하는 그 선택들의 의미를 관객들과 함께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도 한국인이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복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도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깨달음도 종종 다시 반복되고 그런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영화가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김용호라는 한 개인이 이제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그의 삶을 결정지은 트라우마가 어디에서 비롯됐나를 보여주는 영화고 그 자기 배신의 어떤 그 상처가 광주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지만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광주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광주를 넘어서서 지금 관객들한테도 보편적으로 그 뭔가 삶과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어떤 선택, 그런 의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 5월 강주와 영화 박하사탕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했고요. 이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질문과 제가 대답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시 20분이고 약 40분이 남았는데 원래는 제가 준비한 영상을 좀 들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그냥 질문과 대답 시간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 강연을 하시고, 원래는 우리가 박하사탕 영화를 조금 한 20-30분 이렇게 상영하고, 또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 이렇게 주시고, 우리 관객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시간으로 꾸몄는데, 너무 좋은 강연을 하셔서 영화가 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박하사탕을 오래전에 다시 관람을 하셨죠. 자, 그때의 김용호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또 우리 감독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영상이 딴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박하사탕은 마지막 챕터 2챕터를 준비를 했거든요.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보셨더라도 아주 오래전에 보셔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었는데 감독님 조금 그게 24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걸 보고 질의응답을 예, 좋지요. 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7개의 챕터로 이제 현재에서 과거로 계속하는 구조인데 마지막 6번째 챕터와 마지막 챕터 2챕터가 있고요. 그 6번째 챕터가 이제 광주 진압군의 한 명으로서 광주에 투입되는, 그래서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걸 보여주고, 마지막 챕터가 이제 가장 아름답다고 기억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럼 그걸 먼저 보시죠. 네, 영화를 먼저 상영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십시오. 다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쩌면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시작할 때 나 다시 돌아갈래, 아까 공식적 공연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기차 앞에 서서 달려오는 기차를 마치 시간을 멈추려고 하듯이 그랬던 그 철교 바로 그 밑에서 20년의 시간을 다시 거슬러서 바로 그 장소에서 철교 위를 달려오는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은 1999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1979년에 멈추지만 저는 영화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끝나지만 관객들은, 특히 젊은 관객들은 이 20년 전에 이 20살의 김용호 같이 순수한 젊은 관객들은 다시 자신의 시간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멈추지만 관객들은 다시 자신의 삶의 시간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죠. 마치 루카치라는 사람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여행은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듯이 영화의 길은 저기서 끝나지만 관객의 여행은 시간 여행은 다시 시작될 것이고 관객의 각자의 삶에서 그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관객들에게 달려있고 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을 생각해 보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맑고 아름다웠던 청년 김영호가 나 이제 돌아갈래 라고 절규하면서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창동 감독님께서는 어느 글에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박하사탕의 색깔과 맛 같은 첫사랑의 순수한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시간의 역순구조로 박하사탕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글로 적었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너무 이렇게 감동 있는 강연과 또 박하사탕 1999년에 상영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 여운을 남기고 있는 영화인데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준비해 오셨는데 조금 시간상 한 2분 정도로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앞좌석에 앉은 이용상 의사 선생님이시죠. 너무 강연을 잘 들어서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창동 또 감독님과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74학번이거든요. 예. 저는 5.18 당시에 대학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인턴으로 하고 있어서 그 현장을 제가 잘 알고 또 그때의 아픔들, 그때 체험들을 지금 최근 우리 황강호 작가하고 해서 3년간 그 체험 보고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고대회를 제가 이제 쓰면서 이러한 그 국가의 부당한 폭력과 폭력이 이렇게 광주에서뿐이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대구에서라든지 일어났을 때 똑같은 우리 광주와 같은 그러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이런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부산 사람도 아니고 대구 사람도 아니고 더더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대구 분들도 뭐 6.25 때나 또 이전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쓰곤 했는데 만약 이러한 폭력 사태가 광주 사태 같은 이런 폭력 사태가 있었다면 대구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감독님의 상상을 한번 여쭤봅니다. 예. 제가 아까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경북대학교 교문 앞에 장갑차가 맡고 있는 교문 앞에 학생들이 거기에 계속 서 있었던 학생들은 뭔가 더 학생들이 더 모이면 뭔가 저항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더 그게 어떤 힘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저는 전남대학교 교문 앞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고, 그런데 전남대학 교정 앞에서는 우리 경북대학교 교정 앞보다는 더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 공수부대의 진압이 생겼고 거기에서 이제 폭발이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더라면 제 생각에는 그와 유사한
폭발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그 거리에서 시민들 만났을 때의 반응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대구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12.12 사태의 주역들, 전두환을 비롯한 그 군부, 그 12.12 사태의 주동자들이 다 대구 출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구 시민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전두환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이런 사람들이 다 대구 출신이었고, 전두환은 대구 공고 출신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경북고등 출신이었고, 나중에 그들이,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집단화된 그들이 대구 출신이었고, 그들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박정희 때까지는 채 굳어지지 않았던 지역 감정의 정치적 지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대구 출신이었다는 것이 큰 비극이었죠. 그게 대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의 어떤 지금까지도 수십 년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에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생님.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큰 손실이고 마이너스겠지만 그 5월 광주를 붙들고 그 덫을 끊지 않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대 이 땅에서 밀양, 시, 박하사탕 이런 훌륭한 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아까도 마지막 소풍 장면이 촬영 장소가 곡성 안록인지 어디 인진강 쪽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영호와 손님을 역할한 설경구, 문소리 이 주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조연들 이 배우 연기를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다 캐스팅을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지만, 또 이제 기차, 철로, 철교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좀 시간도 많이 됐어요. 네,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 쓸데없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은 게, 선생님께서는 아까 이제 기차로 또 내려오셨고, 이따 또 기차로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혹시 오늘 안 가실 수도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나 안 가실 수 있을지. 질문을 하시면서 궁금하지만 그러셨는데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촬영지는 어딘가 하면 제천에 있는 진소천이라는 개울 위에 있는 철교고요. 이 철교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철교란 철교는 안 가본 데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찍었고,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챕터와 이제 마지막 챕터가 같은 장소일 수밖에 없고요. 그랬는데 이 촬영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찍었습니다. 보통은 영화를 찍을 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찍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공간에서 처음과 끝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공간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공간에서는 뭐 뒤에 거라도 미리 찍고 뭐 이런 이제 효율적으로 그렇게 찍는 경우가 많은데 박하사탕은 철저하게 그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영화 순서대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챕터가 바뀔 때마다 이제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니까 주인공의 머리 모양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체중도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챕터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찍고 그 다음 챕터 찍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 첫 번째 챕터를 촬영 시작하고 좀 찍고 딴 거 찍고 마지막 챕터를 찍으러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철교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주변이 완전히 공사판이 됐고 그 강을 뚝을 막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가 됐죠. 왜냐하면 그 촬영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없어서 그 박하사탕이 그 부산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된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촬영을 끝내야만 하는데 촬영 장소는 공사장이 돼버렸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눈여겨 안 보셨겠지만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 철교 다리가 다 낡았는데 마지막 챕터의 철교 다리는 아주 새 다리입니다. 정말로 20년 전에 막 공사가 끝난 것 같은 다리.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에서 일부러 이렇게 하려면 그거 자체도 미친 짓이지만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공사하는 그 아시바라고 그러죠. 이제 공사할 때 그 틀, 그거를 철도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틀을 뜯고 2개는 뜯고 나머지 틀 아시바대에 있는 것은 카메라에서 비껴나서 안 보이게 해가지고 그 앞에 공사판이 된 그 강변 그것은 다시 물이 흐르게 포크레인으로 밀어내고 물 흐르게 하고 거기에 풀 같은 거를 다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꽃들이 시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촬영할 때 시들어 버리니까.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심은 게 아니고. 그런 그 장소가 이제 진소천이라는 장소고요. 지금도 가보면 거기가 그때는 거의 차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펜션 약간의 관광지처럼 돼 있어요. 박하사탕 촬영지라고 팻말도 붙어 있고. 그리고 왜 기차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차는 제가 아까 이걸 시간에 관한 의미를 묻는 영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관객들이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챕터와 챕터 사이에 이제 기차가 가는 기차의 시점이 나오는데 그 기차의 시점이 보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 꽃잎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잎이 올라간다든지 새가 뒤로 날아간다든지 뭐 뛰어가는 아이도 뒤로 뛰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거꾸로 가는 이미지가 되어 있고 왜 기차냐 하면 아까 제가 강연할 때 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냥 빼고 넘어갔는데요. 그 기차는 시간을 이미지로 비주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것은 기차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차라는 것이 인류가 시간 개념을 바꾸게 한 것이 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근대라는 시대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힘이란 에너지라는 것이 그 마력으로 표시를 했고 1마력 하면 말 한 마리의 힘, 2마력에 있는 말 2마리의 힘, 산술적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기기관을 발명하고부터는 이제 그
그게 완전히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졌고 그 기계의 힘이 근대라는 시대를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바꿔놨잖아요. 말하자면 공장이 세워지면 그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기계를 돌리는 그거에 달라붙어 있는 노동력이라는 것이 이제 근대적 시간, 그때는 9시에 출근해서 뭐 5시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기계를 위한 인간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 공장의 그 시간이 그 근처에 있는 뭐 관공서든 상점이든 다 그게 맞춰져서 이 근대적 시간의 삶이 거기서 생겼고, 그러면서 그 전기기관이 이제 기차가 만들어지면서 기차의 속도가 우리의 속도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기차는 굉장히 그 어떤 상징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그 의미 있는 것은 이런 근대의 과학 문명이 영화라는 매체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최초의 영화가 리메르 형제가 만든 최초의 영화가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어떤 플랫폼에 프랑스의 시골역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게 뭐 한 50초 분량의 영화였지만 그 영화를 처음 보여줬을 때 관객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그게 엄청난 그 시각적인 충격을 줬고요. 그 최초의 영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화들 또는 수많은 영상 매체 그것을 만들어낸 출발점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최초의 영화가 기차의 도착이라는 것이 대단히 상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시간을 시각적으로 관객들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챕터와 챕터 사이에 기차의 시점을 넣고요.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 김영화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삶의 어떤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영화 속에서 그 기차의 장면들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그의 심리적 그 깊은 트라우마의 그걸 경험하던 그 순간은 광주역이고 그때는 기차가 멈춰 있죠.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됐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그 왠지 모르게 그 가장 행복한 순간에 뭔지 모르지만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에 쫓겨서 자기가 어떤 그 소풍의 장소에 왔는데 그 장소가 왠지 너무 잘 아는 곳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객들은 그 장소가 자기가 20년 뒤에 자살할 그 장소라는 걸 관객들은 알고 보죠. 근데 본인은 알 수 없는 그 어떤 감정으로 이제 그 철교 밑에 와서 이름 없는 꽃을 보고 있을 때 다가오는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들리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이제 그의 미래에 다가오는 시간의 의미처럼 받아들여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기차를 했던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은 설경구 문소리 씨를 포함해서 모든 배우들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시간을 거꾸로 가는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투자사와 접촉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유명 배우도 염두에 두고 있는 유명 배우도 있었지만 캐스팅이 안 됐어요. 너무 작품이 무겁고 어렵다. 그래서 어떤 오기로
기존 투자사에게 영화계에서는 돈을 못 얻을 것 같아서 그 문성근 씨, 저 가까운 친구였던 문성근 씨가 자기 친구, 대학 친구가 그 가방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 영화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분을 끌어들였어요. 돈 좀 투자해라. 그분이 이제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이 영화를 만들면 얼마 적자 볼 것 같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억 적자 보는 걸로 노력해보겠다. 그 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약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다는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투자를 하게 됐고, 그래서 투자자가 생겼기 때문에 제 5기로 주인공부터 그 단역까지, 엑스트라 보조 출연하는 단역까지 모두를 관객이 모르는 얼굴로 해야겠다 라고 그 5기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길 바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가 아닌 현실. 그러니까 그 잘 알려진 배우, 스타들 또는 잘 알려진 얼굴들이 화면에 나오면 현실이라는 느낌을 덜 가질 것 같아서 이제 완전히 신인으로 했고 오디션을 받고 뭐 그 사이에도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설경구 씨는 연극 그 무대에도 있었고 뭐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김민기 다큐멘터리 나옵니다만 학전이라는 무대에서 또 그 활동한 배우였지만 일반 관객들은 모르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설경구 씨는 연극 배우로서의 경험은 있었지만 문소리 씨는 완전 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경험이 없는 거의 일반인인 아마추어였는데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했고,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오디션을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오늘 네. 꼭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꼭 올라가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내일 제가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요. 제가 아주 가까운 선배가 갑자기 제주도에서 쓰러져가지고 제주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꼭 올라가야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오늘의 주제가 시간인데요.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아쉽게 두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선생님과 답변을 해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하사탕은 주인공 한 남자의 인생과 사랑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5월 민중항쟁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감독님께서는 80년대 작가의 출발은 강주였다. 그리고 강주의 비극으로부터 문학적인 자산이 출발됐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강연과 박하사탕 감동 있는 영화를 함께 상영하게 해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날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셔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영화를 통해서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단역을 하신 우리 이창동 감독님께서 자주 경기 오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월 광산 아카데미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6월 광산 아카데미는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작가 정지아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